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나 엉덩이 뒤쪽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강직 척추염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한 정도까지 개인차도 있어서 처음부터 강직 척추염을 의심하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흔한 질환도 아니어서 더 그런데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강직 척추염은 어떤 질환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건강 365 건젠 로지즈의 노벰버 레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강직 척추염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한 질환이 아님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척추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강직 척추염, 어떤 질환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직 척추염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강직 척추염이 그리 흔한 질환은 아니지 않나요? 예, 강직 척추염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문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흔한 병도 아닙니다. 의학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 명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약 19만 명 정도의 강직 척추염 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럼에도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강직 척추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증가되면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는 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를 찾으시면서 강직 척추염을 조기에 진단받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강직 척추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 강직 척추염의 원인은 환자의 몸에서 스스로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 염증성 질환과 또 스스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반반씩 섞여 있는 질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염증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직 척추염의 발생에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 환자의 95% 이상에서는 피검사에서 우리 몸 6번 염색체에 있는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염색체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 절반은 이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HLA-B27의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서도 강직 척추염에 걸린 사람은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강직 척추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직 척추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진단을 위해서는 이 HLA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유전자가 음성이라면은 강직 척추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직 척추염의 발생에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건 가족력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그것은 좀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질병은 이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그 유전자가 변이되거나 또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고요. 그거는 특별한 상염색체나 성염색체 이상이 어릴 때부터 물려받아서 병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또 가족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보다 좀 더 큰 용어입니다. 포괄적인 더 큰 범주의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더하기 환경 요인 또 생활습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가족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가족력 있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강직 척추염이나 혈우병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와 관련된 유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뭐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비만, 천식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소에 더해서 환경적인 요소와 생활습관 요소가 더해진 가족력이 있는 질병 이렇게 감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강직 척추염이 비교적 젊은 층, 특히 남성들에게 많다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의 가장 뚜렷한 임상적인 특징은 10대 후반의 후기 청소년기에서 20대 초반 그 성인기의 젊은 남자에게서 잘 발생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또 이게 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잘 발병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뭐 허리가 아파서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소아 강직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 환자의 95% 이상은 대부분 40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남자에게 강직 척추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젊은 시절에는 면역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과 자가 염증도 이 젊은 시절에 활발하게 잘 생기고 또 50세 이후에는 서서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의 활성도도 50세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날에 강직 척추염이 잘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직 척추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루푸스 같이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는 다르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가 이유 없이 아침에 허리나 엉덩이가 아프다면은 강직 척추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허리나 엉덩이가 아픈 증상은 좀 흔한 증상이라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이 그럼 척추의 염증으로 뼈가 좀 굳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은 이름 그대로 척추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강직이 오고 뼈가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처음에 이제 엉덩이 뒷부분, 꼬리뼈 있는데 거기서부터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해서 이게 또 하루하루 날씨 지나갈수록 점차 허리도 아프게 되고 등도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목 관절, 목에도 관절염이 생겨갖고 목과 등, 허리, 이 척추 전반적으로 아프고 뻣뻣해지다가 척추가 이게 굳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엔 척추뿐만 아니라 이제 고관절도 굳어지게 되고 무릎도 굳어지게 되고 발목, 팔꿈치, 어깨 그런 다른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강직이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발병에서 진단까지 시간이 좀 걸릴까요? 초기부터 증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강직성 척추염에는 통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냥 좀 뻐근한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병은 처음에 엉덩이 뒷부분부터 이제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허리 쪽이나 목 쪽으로 아프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질환의 특성으로 볼 때 이제 발병하면 만성으로 계속 증상이 이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만성 그 질환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증상이 이제 엉덩이 뒤쪽, 그 허리 아래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제대로 진단받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꼬리뼈, 천장골 관절부터 시작해서 뭐 허리뼈, 목뼈, 등뼈 근데 순차적으로 침범을 해서 강직을 일으키게 되고 더 진행하면 이제 엉덩이 관절, 고관절 그것도 침범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에 강직이 오게 되기도 또 관절 변형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통증이 엉덩이 뒤쪽, 허리의 아래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이 질병의 초기에는 천장골 관절, 천골은 이제 그 꼬리뼈를 천골이라고 그러고요. 네. 장골은 골반에 장이 들어가 있는 뼈다 그래서 장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골과 장골 사이의 관절을 천장골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반 뒤쪽, 엉덩이 뒤쪽, 꼬리뼈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겨갖고 아침이면 그 엉덩이가 뻐근하고 부어있는 느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점차 진행하면서 허리뼈인 요추, 목뼈인 경추, 등뼈인 흉추 이런 데 순차적으로 침범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척추의 여러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또 척추에 강직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척추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어깨, 발목, 발바닥, 뒤꿈치 그런 다른 관절이나 인대도 침범하게 되고 또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염증이 생겨요. 전신에도 염증이 생겨서 뭐 피로감도 생기고 근육통, 우울증, 골다공증 그리고 소장과 대장 같은 데 이런 소화기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도 나고 복통도 나고 혈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장염도 일어나고 또 피부에도 심한 건선 같은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 또 눈에도 심한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켜갖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킵니다. 증상이 다양하네요. 근데 강직 척추염이 흔하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아침에 좀 뻣뻣해지고 엉덩이가 뻐근하고 허리 통증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기도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뭐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그 추간판 탈출증하고 강직 척추염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요. 이 두 질병 모두 공통적인 증상이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허리나 엉덩이가 아프면 먼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그런 데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장골 관절 MRI를 찍어야 잘 나오고 또 피 검사에서 HLA-B27 유전자 검사도 하고 또 염증 수치 검사를 하면은 또 강성 척추염하고 추간판 탈출증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직 척추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가지는 모두 아침에 증상이 악화가 되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아침 강직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이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그런 데도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아침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 강직 척추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질환들과는 다른 증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추간팔 탈출증, 그 디스크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척추 디스크가 척추에서 뒤로 빠져나가서 생기는 물리적인 질환인데 비해서 강직 척추염은 화학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은 염증에 의해서 허리도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아침 강직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또 통증이 다리로 뻗어나가는 걸 이제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강직 척추염은 방사통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만 아픈데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면서 통증이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침 강직이 없는 게 디스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질병은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이제 원인과 치료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강직 척추염은 통증이 다리로 뻗어 나가는 방사통이 없이 허리와 엉덩이만 아픈 게 특징이군요. 근데 움직일수록 또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강직 척추염의 증상이 없거나 엉덩이나 허리가 뻐근한 정도만 느껴지거나 견딜만하게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삔 줄 알고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날이 갈수록
못 견디게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직 척추염을 의심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배가 아파갖고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서 네. 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골반에 천장골 관절이 굳어진 모습이 보여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허리도 아픈 적이 있었고 뻐근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이 돼서 류마티스 내과로 전과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증상이 진행이 될수록 이렇게 척추뿐 아니라 전신으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진행 속도로 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일까요? 예, 그거는 환자에 따라 아주 달라요. 강성 척추염 증상이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아주 심한 정도까지 증상을 환자마다 다르게 보이는데요. 강직 척추염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가 굳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분류합니다. 1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고 뼈가 굳지 않은 상태고 2기는 일부 뼈가 조금 굳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3기는 뼈가 이제 절반 이상 굳은 상태, 많이 굳은 상태, 4기는 뼈가 완전히 굳어갖고 말기 상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이런 증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서 뭐 한 달, 2달, 3달 사이에 막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치료가 힘든 환자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한번 아프고 나서 평생 아프지 않은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상태가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질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고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부터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이제 강력한 치료를 하죠. 앞서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제 눈에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그 염증도 일으켜서 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눈으로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포도막염은 강직 척추염과 상관없이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포도막염은 이제 눈의 앞부분, 이제 각막의 뒷부분에 이제 포도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강직 척추염과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막염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를 1차성 포도막염이라고 하고 강직 척추염이나 뭐 베체트병이나 이런 병에 2차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를 2차성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직 척추염으로 인한 포도막염과 일반적인 포도막염이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류마티스 내과를 가지 않고 계속 안과만 다닐 것 같은데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1차성 포도막염과 강직 척추염에 의한 2차성 포도막염의 차이는 재발을 잘 하느냐, 잘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강직 척추염에 의한 포도막염은 재발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안과 전문의가 치료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포도막염이 재발되는 환자는 안과에서 이게 류마티스 내과에 협진을 보내서 강직 척추염이나 베체트병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강직 척추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뭔가요? 강직 척추염이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엑스레이, 골반 엑스레이, 요추 엑스레이, 그리고 천장골 관절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 검사도 같이 하고요. 일단 강직 척추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골반 엑스레이 한 장만 찍어도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이 초기에는 이 천장골 엑스레이가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반 MRI나 골스캔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천장 관절 MRI는 뼈뿐만 아니라 뼈 속에 있는 염증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은 초기에 뼈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골수 부종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즉 뼈 속에 염증이 생기면서 골수가 붓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엑스레이로도 발견이 안 되고 CT로도 발견이 안 됩니다. 다행히 MRI로
이 골수 부종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갖고 네. MRI를 찍으면은 강직 척추염을 초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캔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뼈와 관절의 조기 병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직 척추염의 진단에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네. 치료는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강직 척추염의 1차 치료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1차 치료제입니다. 네. 근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강직 척추염 환자에게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그 첨단 약물을 2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 들수록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골다공증의 위험을 생각할 때 건강검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골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골밀도라는 뼈의 밀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 여성의 완경기 때인 50대 때 많이 호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검진에서 미리미리 골밀도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이 갱년기 증상이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지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는요, 만 54세 그리고 66세 여성에게 골밀도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 병원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골밀도 검사가 또 지역 보건소에서 이 측정 기계가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검사를 하시고 나면 이 검사 수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숫자가. 그럼 마이너스 말고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검사하는 방법이 방사선을 쪼여서 이 흡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측정을 하는데요.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건강한 젊은 성인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T-스코어라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젊은 성인보다는 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옵니다. WHO의 기준에 따라서 정상 수치, 정상 T-스코어는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1만큼 떨어진다라는 거는 정상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이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은 골다공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상태에서는 골절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낙상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스코어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건데 결과지에서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요, 이제 폐경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서인지 골다공증은 여자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네, 여자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네. 골다공증을 그냥 여성의 병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받은 약에 이제 이건 골다공증 때문에 나온 약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남자인데 왜 이런 게 생겼냐라고 네,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생각도 안 하시고 인식도 저조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사고가 나서 골절 등으로 다치고 나서 보니 자신의 뼈 건강이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빈도를 좀 보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폐경후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골다공증이고요. 네. 10명 중에 4명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남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이 빈도가 높아집니다. 네. 남성 역시 여성처럼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형성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뼈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 남성 역시 연령에 맞춰서 자신의 골밀도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의 원인이 노화, 또 호르몬의 문제인 건데요. 이게 1차성, 2차성으로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네, 이 폐경이나 노화에 따른 골다공증은 가장 흔하고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폐경에 따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골다공증 또는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은 1차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이 1차성이고요. 네. 반면에 2차성이라고 하는 골다공증은 질병이나 어떤 자기가 있는 병 때문에 또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있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면역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장기 복용,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런 약들 또 류마티스 턴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요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네. 이걸 장기 복용했을 때 골다공증 2차성이 생길 수 있고요. 소화기의 흡수 장애, 그럼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수도 있고 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중독증, 뼈 형성에 갑상선이 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치료제로 호르몬 억제 치료제를 씁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장기적으로 썼을 때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요렇게 생긴 골다공증을 2차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의 원인은 사실 딱 호르몬, 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또 다양하고 1차성과 2차성이 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골다공증을 생각하면 이제 칼슘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도움이 될까요? 멸치, 우유,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 사실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잘 드시면 좋은데요. 네.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이제 뼈의 밀도가 뼈가 숭숭 비는 거니까 그 뼈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칼슘만 많이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당연히 원료가 부족하면은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꼭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뼈를 만드는 우리 몸의 원리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이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드는 세포죠. 네. 이 조골세포의 기능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뼈가 한번 만들어져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새로 만들고 조금씩 또 파괴됩니다.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새로 만들어져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같이 있는데 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나타납니다. 네. 이게 젊었을 때는 균형이 잘 맞고 호르몬이 잘 나올 때는 균형이 잡혀 있다가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의 기능을 약물로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골다공증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促흡수되는 것을 막거나 이걸 골 흡수 억제제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뼈를 새로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라는 방식으로 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이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골 흡수 억제제, 골 형성 촉진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요. 칼슘제나 비타민 D에 대한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이미 처방 받으셨을 때는 네.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먹어야 되나 보다, 약을 써야 되나 보다 하시는데요. 사실 꼭 경기에 있는 아까 골 감소증 이런 진단을 받으면 딱 처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뼈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사실 칼슘제와 비타민 D의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자, 뼈의 콜라겐 섬유가 구성하는 이 망 구조에 칼슘과 인이라는 성분이 침착이 돼서 단단한 무기질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골밀도의 유지와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 당연히 중요하고요. 단백질도 적절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네. 칼슘은 이제 원소로서 1일 800에서 1000mg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음식이나 보충제로 보통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고령의 환자나 신장 질환, 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신장에 병이 있어 하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칼슘 보충제가 과다하게 투여됐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기를 권하고요. 음식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난 열심히 잘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이 계속 적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칼슘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칼슘이 또 흡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D거든요. 네, 비타민 D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햇빛입니다. 햇빛. 네. 네,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 겨울철이나 또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에도 잘 바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혈액 검사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비타민 D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피 검사하실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주십니다. 비타민 D 농도가 낮게 낮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주사로 충분한 양을 먼저 로딩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꾸준히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좀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800 IU 이상, 사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1000, 2000 하루에 맥시멈 도즈가 5000 IU인데 네, 그것까지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 하루에 필요한 양은 800 IU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비타민 D의 경우는 칼슘제에 같이 포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칼슘제를 만들 때 플러스 아니면 D자가 들어가면서 비타민 D가 복합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처방받는 골다공증 치료제에도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중복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혹시 내가 먹는 약에 이렇게 비타민 D가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제에 이제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모두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니까 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구용 약으로 처음에는 호르몬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이라는 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성 호르몬의 부작용을 완화시킨 약물이 나와 있는데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 약물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SERM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유방이나 자궁에 대한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좀 덜 주게 돼서 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에만 효과를 주는 이 에스트로겐 유사 약제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성분명으로는 라록시펜, 바제독시펜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궁 내막과 유방암을 증가시키지 않아서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호르몬의 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정맥 혈전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하루 한 번 복용하고 경구용이고 또 정제나 캡슐이어서 편리하게 복용하지만 정맥 혈전증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내가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정맥과 관련된 혈전에 관련된 질환이 있었거나 네. 또는 뭐 유방암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뭐 홍조,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리고 다리 통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혹시 이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후나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이제 계속 누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최소 72시간 전에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 약제 말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먹는 경구용 약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게 전신이 아니라 뼈에만 작용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골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동하는 약입니다. 뼈에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결합하고요. 오랜 시간 작용하고 방광기가 길어서 효과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매일 먹는 약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네.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있는데 이 복용 주기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달라집니다. 네. 5ml, 35ml, 15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달라지는 그런 약인데 네. 최근에는 보니까 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을 그냥 가장 제일 편하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비용과 효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먹는 횟수가 줄어들면 사실 더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약 간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한 번에 고용량을 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매일 먹으면 5ml였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먹는 건 150ml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용량보다 고용량에서 안 나면 부작용이 안 나면 좋지만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고 또 길어진 투약 기간만큼 이제 부작용이 나면 고생하는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잘 저울질을 해서 사실 안전한 약 사용은 이제 저용량으로 짧게 쓰는 게 훨씬 안전하지만 이게 적절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서 좀 수능도를 올리는 면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쭉 설명 주셨는데 사용되는 약물과 주기가 참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주사제여서 약국에서 취급하지는 않는데요.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약물로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데노수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데노수맙이요? 네. 생물학적 제제인데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 네.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사제는 좀 싫어하시는데 이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잊지 않고 치료를 유지하기에 괜찮다라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이제 예방 주사처럼 우리 독감 예방 백신처럼 이건 1년에 한 번 맞는 거야 이런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는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아서 치료하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 약은 좀
사용했을 때 1년에서부터 뭐 3년에서 5년까지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상승하고 10년간 지속적인 투약에도 역시 골밀도 증가와 골절되는 경우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연구 임상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네. 또 장기 투약해도 휴약기 없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휴약기가 권고되지 않는 약이어서 네. 뭐 끊었다가 잊어먹었다, 뭐 놓쳤다 이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좀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사를 맞아도 먹는 약이 같이 처방이 되는데요. 네. 이 저칼륨 혈증과 관련해서 이 데노수맙을 투여한 모든 환자는 항상 칼슘 1000mg과 비타민 D 400 IU 이상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네. 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복합되어 있는 제제가 같이 처방이 나와서 6개월에 한번 주사를 맞더라도 이건 또 매일매일 먹어주는 그런 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먹는 약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좀 편하긴 하겠어요. 근데 이게 먹는 약 아까 SERM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인데요. 네. 이 약은 좀 뭐 하루에 한 번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크게 상호작용이나 식사와 관계가 없는 약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좀 까다로운 약입니다. 이 약은 좀 위장관을 통해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항상 먹을 때 혹시 골다공증 약을 먹는데 절대 뭐 음료수나 보리차나 이런 걸로 먹으면 안 되고 생수, 맹물로 약을 먹어라라고 들으셨다면 이 약일 텐데요. 이 약이 다른 음료랑 같이 들어갔을 때 생체 이용률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수로 맹물로 드시라고 하고요. 또 빈속에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수 한 컵 가득으로 알약을 먹고 누우시면 안 된다. 이 약이 혹시나 이제 역류를 하면 식도염과 식도에 궤양을 생길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눕지 말고 좀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복약 지도를 받으셨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다. 좀 까다로운 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